주말 비 예보에 벚꽃이 지기 전에 보려는 상춘객 인파가 절정이었습니다. 서울 석촌호수 인근에는 대형 미디어 아트 시설물이 설치돼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주현지 기자입니다. 연분홍 벚꽃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주말 비와 강풍이 예보되자 벚꽃이 떨어지기 전에 보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상춘 인파는 절정을 이뤘습니다. 가족, 연인, 친구들이 서로 사진을 찍어주며 봄의 절정을 만끽합니다. 이렇게 맑은 하늘과 따뜻한 날씨, 그러다 보니까 꽃이 많이 핀 것 같아가지고 가족들과 나오게 됐습니다. 이글거리는 태양이 어느새 벚꽃 핀 거리로 바뀝니다. 밤에는 더욱 선명한 빛이 시시때때로 모습을 바꾸며 예술작품이 되기도 합니다. 지름 7m에 이르는 대형 LED 조형물이 석촌호수 인근에 등장해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여기 뒤에 환경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게 잘 어색하지 않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되게 기술을 잘 활용한 것 같아요. 송파구는 구 모양의 조형물에 이어 정육면체와 띠 모양의 조형물도 추가로 설치해 방문객을 끌어들인다는 계획입니다. 이 석촌호수를 찾는 수많은 분들이 스피어 구경하시고 걸어서 또 가락시장까지 가서 거기서 또 맛있는 먹거리도 보시고 우리 송파와 서울의 위상을 또 높이는 석촌호수 벚꽃축제엔 160여만 명이 찾았고 여의도는 축제 기간에만 200만 명이 넘는 상춘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여러분은 서울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조성원조의 숨결이 살아있는 궁궐부터 빌딩숲까지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서울의 모습을 독특한 시각으로 표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내가 있는 서울을 떨어져서 바라보는 시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김혜주 기자입니다. 수천 년 역사를 간직한 서울. 화폭을 가로지르는 기세 좋게 솟은 인왕산. 그 아래로 시간을 따라 켜켜이 올려진 빌딩 숲이 펼쳐집니다. 바삐 오가는 차들을 따라가다 보면 다닥다닥 붙어있는 정겨운 종로 9옥에 이어 역사를 품은 나무를 만날 수 있습니다. 화폭 길이만 6.5m, 2년에 걸쳐 완성된 서울 풍경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봐도 이렇게 서울처럼 자연과 문명이 잘 어우러진 도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이 그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이런 어떤 그 도시라는 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서울. 기와 지붕과 월대가 하얗게 옷을 입은 종묘의 겨울에 이어 도시 소음까지 삼킨 듯한 달빛을 머금은 영령전은 푸르게 물든 밤 비로소 깊은 잠에 빠집니다. 왕들이 모셔진 종묘는 신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들과의 어떤 대화하는 어떤 이런 게 저는 푸른색으로 조개 껍질이나 돌가루를 악유에 갠 뒤 화폭에 쌓아 올리는 기법으로 장소마다 개성을 입힌 작품들은 오는 21일까지 서울 인사동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이 시각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국에 비가 찾아온다고 하죠. 강원도와 일부 산간 지역엔 4월인데도 눈 예보까지 들어있는데요. 비뿐만 아니라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질 만큼 강한 바람까지 동반될 예정이라 이번 주말 고속도로의 정체는 양일 모두 교통량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직은 고속도로의 빗길 구간 살펴지지 않습니다. 교통량 또한 적어서 1번 경부고속도로 아직 서초 나들목 주변으로 특히나 부산 쪽으로는 조금씩만 교통량 모이는 정도인데요. 이후로 더 수월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현재 신탄진 나들목까지는 2시간 14분 정도면 넉넉하게 통과 가능하겠습니다. 한편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모습 보고 계신데요. 강한 바람이 불 때 교량 구간을 지나신다면 운전대 조금 더 단단히 잡아주시고요. 이 밖에 정체는 없어서 활짝 핀 벚꽃에 눈길만 빼앗기지 않으신다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한편 충북과 경북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어서 불씨 관리 잘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방 주시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이번 주 오며 가며 봄꽃 구경 잘하셨나요? 어제는 서울 낮 기온이 24.2도까지 오르면서 올봄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날씨가 급변합니다. 전국이 흐리겠고 오전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까지도 비가 이어지겠고 남부지방은 내일 새벽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지에는 100mm 이상, 전남과 경남 지역에 최대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밤사이 기온이 낮아지면서 강원 산지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건 바로 바람입니다. 오늘 거센 강풍이 불 텐데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0에서 25m 정도로 태풍급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바람의 세기도 이렇게 거세지만 짧은 시간 안에 바람의 방향이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항공기 운항 정보 꼭 확인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람과 함께 찬 공기가 빠르게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4도로 오늘 낮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급변하는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로 지하에 고립됐던 20대 작업자 한 명이 사고 13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나머지 실종자 한 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선고 일주일 만에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돌아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형사재판에 출석할 걸로 보입니다. 미중 관세 전쟁으로 미국의 1년 뒤 물가 상승률이 4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금융시장 불안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요일인 오늘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 최대 100mm 이상, 수도권 등에는 최대 40mm의 비가 예보된 가운데 강한 비바람이 불면서 밤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이번엔 대선 주자들 소식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어제 대선 출마 선언에서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집권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미시간 주지사를 만나 관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희연 기자입니다. 출마 선언에서 K-이니셔티브를 화두로 던진 이재명 전 대표. K컬처와 K민주주의로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를 열겠다며 구체적 비전을 내놨습니다. 이념을 떠난 실용주의로 경제를 되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새 희망의 미래를 여는 레벨업의 전기로 만들겠습니다. 세계를 주도하는 새 시대를 개척하겠습니다. 경선 캠프 인선도 공개했는데 선대위원장을 친문 윤호중 의원에게 맡기는 등 계파를 뛰어넘은 원팀 이미지를 부각했습니다. 미국 미시간주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주지사를 만났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세 대응 협의체 구성 합의를 이끌어내며 경제 전문가임을 내세웠습니다. 관세 폭탄을 맞은 우리 자동차 업계와 기업들 살리기 위한 상생 방안을 같이 노력하기로. 김 지사는 내일 여의도 캠프 개소식을 열고 본격 대선 행보에 나섭니다. 김두관 전 의원은 군수와 도지사, 장관 등의 경험과 중도 확장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이런 아픈 곳을 가장 잘 아는, 현장을 잘 아는 후보, 이런 게 김두관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내일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경선을 앞두고 지지세 확보에 나섰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청년층 끌어안기에 나섰고 한동훈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은 영남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번 대선은 체제 전쟁이라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보도에 이유민 기자입니다. 노동, 청년, 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는 김문수 전 장관. 국회 연금개혁안을 계약이라 비판하며 청년층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정년연장도 반대하며 정치가 청년을 대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들에게 꿈과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 정치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부산, 울산을 찾았습니다. 관세전쟁 시대의 정부 역할을 강조하며 산업계와 함께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 다 잘 살게 하고 우리가 다 발전하는 미래로 가기 위해서 동지적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5선 나경원 의원은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4년 중임제 개헌 추진과 공수처 폐지, 선관위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대선을 체제전쟁, 제2의 건국전쟁으로 규정하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위험한 이재명 후보를 꺾고 대한민국을 구할 유일한 필승 후보, 저 나경원과 함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다음 주 출마를 예고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더 큰 역할을 하겠다며 시장직에서 물러났고, 이틀째 대구 경북 민심을 공략하는 안철수 의원은 지역발전 공약을 내놨습니다. 완전 국민 경선을 주장해온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 경선 방식을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 국민 여론조사가 아닌 지지층 여론조사를 만들었다며 주말 동안 출마 여부를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 규칙을 잠정 결정했습니다.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비율을 각 50% 절반씩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완전 국민 경선을 요구해온 비명계 주자들은 반발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4일간 회의 끝에 민주당이 대선 경선 규칙을 잠정 결정했습니다. 지난 두 차례 대선 경선에서 실시했던 국민 선거인단 방식을 폐지하고 권리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흔쾌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안을 만들었습니다. 비난의 가능성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선거인단 방식은 역선택 우려가 제기돼 왔는데 지난 대선 경선 3차 투표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이낙연 전 총리에게 밀린 게 역선택 때문이라고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은 주장합니다. 반면 당원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약해 일반 국민 참여 확대를 요구해온 비명계 주자들은 이재명 들러리 세우기라며 반발했습니다. 역선택이 우려된다는 막연한 구실로 국민 경선을 파괴하려는 결과를 보인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민주진보진영 전체 틀 속에서 후보를 결정하면 봉행도 될 텐데 왜 그렇게 협량하게 하는지. 이재명 전 대표는 어떤 결정도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선수인데 심판의 규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떤 결정도 다 수용하겠습니다. 특별당규 준비위는 오늘 당원 토론을 거쳐 경선 규칙을 최종 의결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차출설, 대선 출마설이 연일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 대행 측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지만 다른 주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 안팎에서 이어지는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 촉구 요구. 미래의 창을 열 수 있는 후보는 바로 한덕수 총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대행과의 통화에서 대선 출마 여부를 물었던 것이 알려지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긍정적 반응입니다. 경선 흥행과 표심 확장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컨벤션 효과도 높이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한 대행은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 전혀 생각한 적 없다고 출마 가능성에 선을 그은 상황. 그러나 기류가 바뀌는 듯한 발언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한 대행 주변에선 출마를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다, 현재로서는 출마 의사가 없다면서도 민주당 권력 독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말도 나옵니다. 당내 일각에서 한 대행에 대한 경선 특례 적용까지 거론되는 상황. 기존 대권 주자들의 견제도 본격화됐습니다. 권한대행 역할을 잘 수행하실 줄로 그렇게 알고 있고, 특정 경선 후보자에 대해서 더 큰 혜택을 드리거나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고요.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기간 내에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경선에 나설 수 있다면서도 한 대행이 독자 출마한 뒤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할 가능성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대통령 후보는 당대표의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그 후보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대행의 노욕이라며 한 대행 출마설에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 논란에 대해 국회의장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관련 사건은 이제 7건으로 늘어났는데 헌재는 이르면 다음 주 재판관 임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답을 먼저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권한 범위에 대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한 대행이 재판관 후보자 2인을 지명한 행위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진행 권한 등을 침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입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관련 사건은 7건이 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본안 판단 전까지 재판관 임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이미 한 건은 전원재판부에 회부됐습니다. 관련 평의도 곧 열릴 전망인데 이르면 다음 주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관심은 가처분의 인용 여부입니다. 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낼 경우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의 임명 절차는 일단 중단됩니다. 이후 본안재판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뒤 7인 체제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요. 재판관 2명이 임명 행위를 무효로 했을 때에 그 파급 효과는 어떻게 할 겁니까? 헌법재판관 퇴임과 임명 때마다 정치 지형에 따라 소모적인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원입니다. 어제 사저로 이동한 윤 전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 첫 정식 형사재판에 참석해야 합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갈 때 지상이 아닌 지하 주차장을 통해 갈 수 있게 조치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열리는 곳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사저에서 불과 300m 거리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상 문제로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타고 청사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받아들였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사전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없는 만큼 취재진, 일반인과의 접촉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승강기를 타고 재판이 열리는 서관 417호 형사 대법정으로 바로 향합니다. 법정에선 재판부를 중심으로 검찰과 서로 마주보며 재판에 임하게 됩니다. 417호 법정은 방청석만 150석에 이를 정도로 청사에서 가장 큽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 등의 재판이 열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첫 형사재판에선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관 등이 쓰는 지하주차장을 사용하는 게 이례적이라는 지적에 특혜가 아닌 청사 방호 차원이며 관계인들과 충돌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과 함께 법원 주변 집회도 예정된 만큼 일반 차량의 진입이 금지되는 등 보안도 한층 강화됩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여자 아이돌 그룹과 주변 지인 등 여성을 상대로 성적인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보안이 좋은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하며 절대 잡히지 않는다고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지만 운영진들 모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 꺼진 좁은 방으로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다른 채팅방에 허위 영상물이랑 아동 충분의 성적지물이 유포하고 있네요. 컴퓨터 앞에 앉은 남성의 정체는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 A씨. 경찰은 여자 아이돌을 대상으로 성적인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해온 혐의로 A씨를 체포했습니다. 실제 삶은 이제 보잘것없는데 이제 딥페이크 방에서는 소위 이제 작가님이라고 불리우고 인종 욕구에 취해 1년 7개월간 운영된 이 대화방은 최대 이용자가 140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2,000개가 넘는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공유했는데 일부는 콘서트나 팬사인회 등을 방문해 음란 행위를 하고 대화방에 인증까지 했습니다.
유명인뿐 아니라 지인을 대상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든 일당도 덜미를 잡혔습니다. 변명할 기회 있습니다. 변명할 기회도 있고. 지금은 생각이 안 나. B씨가 운영한 대화방은 딥페이크 영상의 딥보이스 기술을 적용해 피해자들이 저속한 말을 하는 것처럼 편집한 영상을 유포했습니다. 해당 대화방에선 일반인 여성 대상 허위 영상물과 신상 정보가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우회 접속 등 회피 수단을 쓰면 경찰에 잡히지 않는다며 자신했지만 두 대화방의 운영자들은 모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의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집중 단속기간 검거된 성범죄 사범은 100여 명에 달합니다. 경찰은 이들 중 A씨 등 운영자 13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미국이 품목 관세와 10%의 상호 관세를 물린 걸 전후해 이달 초 대미 수출이 0.6% 감소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우리로서도 두 나라와의 무역 모두에서 더 큰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한우리 기자입니다. 2018년 세계 1위 삼성을 바짝 뒤쫓던 중국 화웨이 스마트폰. 핵심 부품을 파는 우리도 이득을 봤습니다. 삼성과 SK가 화웨이에 판 반도체는 지난해 기준 10조 원 안팎. 그런데 미중 무역 전쟁이 막아섰습니다. 반도체를 시작으로 당시 우리 전체 수출이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2019년 수출이 10% 넘게 감소했습니다. 이때 중국 수출은 16% 감소. 미국 시장에서 중국 빈자리를 노려 만회해보나 했지만 그것도 0.9% 찔끔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이런 타격 잠깐도 아니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같은 대형 가전부터 이 모든 걸 만드는 플라스틱 ABS, 우리 석유화학 기업의 주력 대중 수출품이었는데 미국과 무역 전쟁 이후 중국이 스스로 대량으로 그것도 20% 싸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파로 지난해 한국 기업들은 적자를 맞았습니다. 당시 미국, 중국이 서로 물린 품목 관세는 25%. 이번엔 5배에서 6배나 됩니다. 굉장히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많은 제조제의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타격이 크죠. 미국과 협상하고 온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품목별 관세 협상틀을 마련했다며 상호 관세에 대한 우리 입장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울입니다. 미국이 상호 관세를 유예한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 가운데 미국 국채금리 때문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주가 폭락은 견뎌도 채권값 급락은 견디기 어려울 거란 건데 설득력 있는 관측일지 김지숙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상호 관세로 주가가 대폭락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견디라고 했습니다. 90일 유예를 발표한 뒤엔 갑자기 이 자산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권은 미국 국채. 금리 추이를 보면 그럴만합니다. 미국 시각 4일부터 10년물 금리가 갑자기 튀더니 10일엔 4.4%를 넘깁니다. 채권 금리를 뒤집으면 채권 가격인데 일주일도 안 돼 10% 정도 급락한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인 미국 채권의 비상 신호입니다. 평소 때는 그냥 조용합니다. 장기금리 같은 경우는 많이 움직인다고 해도 2-3pp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이었는데 모든 기준이 흐른다고 다들 시장에서 생각을 한 거죠. 미국 정부 부채는 이미 36조 달러, 5경 원이 넘습니다. 금리 0.1%포인트만 올라도 이자 50조 원 정도를 더 내야 합니다. 재정 적자 해소를 공약한 트럼프에겐 뼈 아픕니다. 지구상에 트럼프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막을 수 있는 건 있는데 금융 변수 측면에서 보면 미 국채 수익률일 거다. 한 나라의 국채 금리는 그 나라의 신뢰도이기도 합니다. 믿을 만한 나라일수록 국채 금리가 싸도 잘 팔립니다. 미국 국채 금리 급등은 미국이 믿을 만한 나라냐는 시장의 의문이기도 합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무색해지는 대목입니다. 미국 국채 불안이 트럼프의 아킬레스건일 수도 있는 이유들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사상 최대 피해가 난 경북 산불을 계기로 산불 진화에 날개가 동체 고정된 고정익 항공기를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진화 헬기에 비해서 강한 바람에도 운용 가능하고 야간에도 투입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산림청은 대형 군 수송기 활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군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져갑니다. 산불 진화의 핵심인 헬기는 악천 후 특히 야간 투입이 안 돼 이번 경북 산불 조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올 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고정익 항공기가 물과 산불 진화제를 대량 투하합니다. 담수 능력은 최대 3만 리터, 국내에서 주력으로 쓰는 중형급 헬기의 10배에 이릅니다. 더욱이 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 때도 운용할 수 있고 야간에도 투입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군 수송기가 300m 고도에서 전문 진화제를 투하하면 성공률이 70%가 넘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수송기가 먼저 민가 주변 방화선을 구축하고 저고도의 헬기를 투입하면 효율적인 진화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포인트 진화에 중점을 준다고 보면